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티카 비스와스입니다. 물의 포털 다공성 바다예술 축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여러 측면의 바다 미술제의 개념적 추진력과 관련한 질문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학적, 존재론적, 지정학적, 사회 경제적 의미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예술의 생태학, 예술의 수문학을 논의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객들이 예술 작품과 기이하고도 친밀한 만남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과 통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각자 고립된 자아의 개념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예술 축제나 비엔날레에서 비계층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다 미술제에서 제기되었던 이런 주요 질문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해양 인문학의 논의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또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보다 해양적 의식 그리고 물의 방식과 더 일치되도록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작년에 제가 연출했던 2021년 바다미술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개최되었던 미술제고요. 제목은 인간과 비인간 아상블라주를 주제로 특히 해양의 수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일광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장소입니다. 특히 인간과 비인간적 아상블라주의 개념이 잘 반영된 곳인데요. 일광해수욕장은 부산의 동쪽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대규모 해수욕장이 아닌 일광에서 축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광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즉 인간과 해양에 살아있는 것들의 많은 얽힘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동해에 맞닿아 있고 한국에서 가장 큰 해녀 공동체 중 한 곳이 위치한 우리 해녀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해녀는 바다 밑으로 잠수를 해서 연체동물과 기타 해양 생물들을 수집하고 수확하고 판매하는 분들이죠. 또 일광은 많은 어민과 어부의 거주지입니다. 동해의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지정학적, 상상적, 문화적, 종교적, 의례적으로 인간 커뮤니티와 비인간 커뮤니티, 즉 바다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다 미술제 개최를 위해서 일광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런 역사와 이야기를 축제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발굴하고 추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공간과 관계, 인간의 커뮤니티와 해양의 관계를 그 존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축제 개최 기간의 사진입니다. 축제에 사용된 장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바다 그 자체도 이용을 했고 또 축제 작품의 절반 이상이 해변에 전시되었고 또 일광 마을에도 전시가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일광 마을이 살짝 보이네요. 다양한 전략을 이용을 해서 인간과 비인간 간의 아상블라주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상블라주 이론은 아상블라주의 리좀적 함축을 연구한 질들레즈의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퀴어, 페미니스트, 흑인 이론가들의 개념을 반영해서 확장했고 바다미술의 개념적, 학문적인 관점을 구성했습니다. 다공성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물론 핵심이 되는 것은 장소, 개최지입니다. 개최지 선택 역시 전략의 일부였고 그 이외에도 예술작품, 예술가, 개념적 사고, 프로세스 등에도 우리 전략이 반영됐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전시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일광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동해 바다 그 자체에도 작품들이 띄었습니다. 일광천도 이용을 했습니다. 동해로 이어지는 일광천을 따라서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 중의 일부를 전시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일광 지역 사회의 중요한 연결점인 아주 오래된 역사적 문화적 건물들의 일부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이 전체 아이디어는 이 공간의 경계를 규정하거나 구분지지 않고 이 장소들의 역사와 유동성, 그리고 이 장소의 이야기, 기록 보관소가 서로에게 둘러싸여서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틀로 활용을 해서 수성, 워터리니스와 아상블라즈 이론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어떤 제거된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고 축제 자체를 설계하는 그 요소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바다 미술제에는 여러 가지 개념과 의도가 얽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첫 번째는 아상블라주와 다중성, 멀티플레시티이고요. 또 인간과 비인간, 무기물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형되고 소용돌이치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다중성의 개념, 멀티플레시티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중자아를 우리가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지, 획일적이고 편협한 자아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서 다중자아의 개념을 열고 구현하려면 어떤 생각이 필요할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친근한 마주침과 유동적인 포털의 개념 역시 적용됐습니다. 예술 작품이 육지와 인간 중심의 개념을 넘어서 해양적 사고, 공간, 시간성을 탐구하는 세계와 통로를 잇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이 다공성되기, becoming porous라는 아이디어에 포함이 되어서 더 열린 자세, 포용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계층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구성한 것이죠. 미술제에는 총 23개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13개국 출신의 예술가 35명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대부분 원격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술제나 비엔날레가 개최되면 행사를 위해서 예술작품이 운송되고 예술가나 관객이 이동하면서 상당한 탄소 발자국이 생성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대부분 작품과 설치 작품을 부산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술과 일광의 역사와 공간, 그리고 지역팀과 협력했습니다. 아스트리다 네이마니스의 저서 수역들 Bodies of Water는 미술제의 초기 개념적인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철학, 환경연구, 해학 인문학 측면의 하이드로페미니즘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획기적인 내용인데요. 발췌 내용입니다. 물은 함유하고 있는 모든 결합체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는 인간이기만 한 적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인간다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시 언제나 인간 이상의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몸은 물을 물질적으로나 계면적으로 이것을 증명한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레이마니스는 인간 이외의 존재의 비인간적 측면과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측면을 조명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이 개념을 분석할 때 매우 실제적인 인간의 사회적 불의를 정면으로 다루라고, 특히 특정 공동체와 인구 시스템을 소외시켜서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는 행위나 패권적 조직이나 식민 제조 등을 회피하지 않고 분석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실제 제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스 라이노, 메들린 플린, 팀 험프리가 협업한 바다의 문입니다. 캄보디아와 호주에서 협업하고 현장에서 원격으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일광에 실제 존재하는 신당을 거울 재료로 재탄생시켜서 동해와 대지 주변의 건축물을 반영한 작품입니다. 매년 일광에서 행해지는 어업 의식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입니다. 또 동해 바다의 파도소리와 일광의 옛 어업 노동요잎 및 민담을 엮어서 만든 사운드스케이프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은 한국계 미국인 듀오 최앤샤인 아키텍트의 피막입니다. 거대한 뜨개질로 수놓아진 이 작품은 일광천과 바다를 잇는 다리에 설치됐습니다. 이 막이라는 멤브레인은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반투과성 구조인 멤브레인은 특정 물질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넘나들면서 유동성과 다공성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디자인은 아주 다양한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비인간적인 요소들인 물고기, 비늘, 조류, 플랑크톤 같은 것도 있고 인간의 피부나 포스트 모던 건축물 등을 패턴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레스트 커리큘럼의 설치 작품입니다. 제목은 유랑하는 베스티아리인데요.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함께 일하는 포레스트 커리큘럼은 특히 조미아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를 잇는 삼림지대인 이 조미아는 국경이나 국가 체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국경과 국가 체계는 어떤 패권주의적인 개념으로 가끔은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 모두에게 억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착 비인간 존재와 비인간적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죠. 다음 오른쪽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작가 류예준의 주름진 몽상의 섬들입니다. 몸통, 팔, 다리와 같은 인체 조각들을 일광 해수욕절에 설치해서 일련의 섬으로 만든 설치 미술입니다. 산호 군락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경계적이고 원초적이고 또 기이한 이미지를 풍기면서 관객들에게 바닷속, 해변 속 섬을 선보입니다. 또 몇 가지 작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또 부산 출신 작가 김경화 작가의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부산에서 수십 년간 활동을 한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 놀랍고 거대한 달걀 모양의 작품은 버려진 자개농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자재들, 가구들로부터 수집한 것인데요. 작품의 영문명 Narratives from the Heddal Zone에서 헤달 존은 대양과 바다의 가장 깊은 지층인 초심해저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미개척된 곳으로 생명을 살지 않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김경화 작가는 하달존에서 해안가로 올라와서 알을 낳는 동물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신화 속의 동물이 일광 해수욕장에 올라와 알을 낳고 다시 동세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상상한 거죠. 그리고 주민들은 이 알에서 무엇이 나올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해양 노동, 특히 인간적, 비인간적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자개라는 것이 바다의 연체동물, 조개가 수년에 걸쳐서 바다의 잔해와 입자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물질인 진주를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진주를 사용해서 전통 공예가들이 노동을 더해서 자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 물고기, 봉황, 같은 것들을 세공해서 만들어진 이 자개가 가구에 장착이 되면서 수세대를 거쳐 존재를 이어오다가 김경화의 작업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한나의 작품입니다. 오션 머신이라는 일광천 인근의 고층 아파트에 미디어가 투사되는 영상 작품입니다. 김한나 작가와 AI, 자기 회귀 언어 학습 모델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이 오션 머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래의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발명품입니다. 이 상상의 기계와 한국 설화 속의 용신 부인이 조우해서 심하게 오염된 이 바다를 보고 힘겨워한다는 상상이 더해졌습니다. 바다가 골마가고 오염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기계와 용신 부인이, 즉 인간과 비인간인 이 두 존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죽어가고 있는 바다의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해양 생물들을 되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사실 사변적인 허구이기는 하지만 실제 맥락에 내재된 이론인 과학적 신화, 즉 미래적인 픽션에 대한 질문을 일으킵니다. 잠재적인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이것과 동시에 현재 현실의 맥락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안적 시간성과 기술의 맥락을 함께 사고하도록 장려를 하는 거죠.
김한나 작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전시된 작품 중에 일부는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 작가 로히니 드베셔의 심해 온실도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일광 해수욕장의 모래에 투사된 작품인데요. 규조류의 세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규조류는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미세 조류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규조류는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 산소의 4분의 1 이상이 규조류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일상생활에서 규조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인류에게 또 해양 생태계에게 규조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드베셔 작가는 규조류의 생김새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방법, 공간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투사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육지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입혀서 작품을 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해양 생물을 시각화했다고 할 수 있겠죠. 바다 미술제는 보이지 않는 해양 문법의 시각화라는 아이디어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객이 숨겨져 있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내재적인 본능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창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작품, 작가, 그리고 개념들을 연결지어서 물의 세계와 해역으로 나아가는 연결 통로를 만들고 보통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죠. 해양 세계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생명의 기호학, 미학, 해양 생태계 내의 공동체의 얽힘을 상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바다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신화, 시, 무용담, 영화, 노래, 문학 이 모든 것들이 물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물은 미지의 것, 가본 적이 없는 곳, 위험한 곳, 아름다운 것, 상상의 세상 이런 여러 가지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른쪽 작품은 필리핀 작가 리로이 뉴의 작품인데요. 이러한 개념 역시 이 작가의 작품에도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 아니토에서 거대한 바다의 신을 설치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종교에서 디바타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의 신인데요. 이 바다의 신이 일광 해수욕장에 올라와서 인간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는 설정입니다. 쓰레기, 오염, 해양 투기,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가해지는 다른 인간 중심적인 폭력에 분노한 거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분노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펑크나 소설이 주는 주로 하늘과 우주를 미래 영역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방식, 사고방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바다의 가장 깊은 해구 안에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하는데요. 아마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다 안에 있는 공간, 미래, 물의 세계에서는 시간성을 이해하거나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다미술제에 인기 있는 대중 프로그램, 학술 프로그램 등 2가지 프로젝트를 간략히 언급하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하이드로페미니즘 이론과 아스트리다 네이마니스의 강의, 고립된 생들을 위한 보살핌입니다. 이 강의에서 네이마니스는 해안으로 밀려온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길을 잃은 고래나 다른 바다 생명뿐만 아니라 난민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 도처에서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이 난민들이 해변과 섬에 좌초되어서 바다를 통해서 탈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자국의 폭력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네이마니스는 좌초된 인간과 비인간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바다라는 사운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다미술제를 위해서 특별 제작된 것인데요. 심해의 파도 소리와 테크노 글리치 요소를 레이어링한 사운드스케이프입니다. 매일 해질녘 일광 해수욕장 전시장 일대에 이 사운드 프로젝트가 재생되었습니다.
모든 공간과 사물, 형체, 바다의 표면이 마치 사운드 속으로 침잠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낯선 문, 새로운 포털을 창조해내면서 우리가 다르고 낯설고 기괴하고 어쩌면 약간 불편한 방식으로 잠시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듯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중자아의 역설과 마찰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다중자아라는 것이 바로 다공성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거나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죠.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도움 주신 분들을 화면에 기록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